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가장 안쪽 건천궁 곤영합이라는 방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자기 방에서 칼에 맞아 쓰러졌어요. 44살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씨, 우리가 아는 명성황후예요. 기록에 따르면 한성신보 1895년 10월 10일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원군이 입궐하자 궁안이 소란했다. 일본이 세운 신문이었어요. 대원군의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새벽 경복궁 담을 넘어 들어온 건 대원군이 아니었어요. 이웃나라 일본이 보낸 군대와 낭인 50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곤영합에서 왕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왕비 얼굴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여자들을 먼저 다 베고 그 다음에 시신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궁궐 비산으로 끌고 가서 장작 위에 올리고 석유를 부었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한 나라의 왕비가 자기 궁궐 침전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날같이 죽은 궁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서양인 한 명이 없었다면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기록됐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새벽 경복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왕비를 지킬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48명의 범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895년이었습니다. 그해 조선반도 주변은 강대국들이 서로 치고받던 시기였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거의 복점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직후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일본에 한 소리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불러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꿀꺽 삼키려고 했는데 다른 강대국 셋이 모여서 잠깐 거기서 멈춰 라고 끼어든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긴 전쟁인데 이긴 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조선 왕실 안쪽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왕비가 외교 축을 바꿨습니다. 일본 대신 러시아 쪽으로 무게를 싣기 시작한 거예요. 왕비 이름은 민씨, 우리가 아는 명성황후입니다. 그때 나이는 44살이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본은 판단했습니다. 조선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큰 축이 왕비라는 거예요. 그 축을 뽑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은 영향력이 무너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해 9월 1일이었어요. 한양에 새 일본 공사가 부임합니다. 미우라 고로, 59살, 육군 중장 출신이었습니다. 외교관이 아니라 군인이에요. 군인이 외교관 자리에 왔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신호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미우라는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왕비 시해 계획을 구상했어요. 그는 외교관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 온 거예요. 10월 3일 밤이었습니다. 남산 밑에 있던 일본 공사관, 그 안쪽 밀실에 4사람이 모였어요. 미우라,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 조선 국매부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 육군 소좌 오카모토 유노스케, 그리고 한성 수비대장 구스노세 사치히코. 이 4명이 앉아서 왕비 시해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원래 실행일은 10월 10일이었어요. 그런데 10월 7일 새벽 2시, 조선 정부가 훈련대 해산령을 내렸습니다. 훈련대는 일본이 손에 쥐고 있던 조선 군대 중 한 축이었어요. 이 군대가 빠지면 새벽 돌파 계획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우라는 결정했습니다. 이틀을 앞당기자 10월 8일 새벽에 들어간다. 그 무렵 한양의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정치 위기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꼈겠죠. 왕비와 대원군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마 다음 주 새벽에 경복궁 담장이 뚫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1895년 10월 3일 밤 일본 공사관 밀실에서 한 가지가 확정됐습니다. 닷새 새벽 경복궁에 들어간다. 10월 8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서쪽 공덕리 아소정이라는 별장 앞에 한 무리가 도착했어요. 일본 낭인 수십 명과 조선 훈련대 병사 일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장 안쪽에 살던 한 노인을 끌어냈어요. 흥선 대원군입니다.
고종의 친아버지예요. 그때 대원군 나이는 76이었습니다. 왜 하필 대원군을요? 명분 때문이었어요. 새벽에 궁궐에 난입한 무리가 외국 군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림을 만들고 싶었어요. 대원군이 왕비와 사이가 안 좋아서 직접 궁궐에 들어갔다. 이건 조선 왕실 내부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 대사관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면서 대통령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이건 가족 싸움이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일본은 그 정도 수준의 연극을 준비했던 거죠. 대원군과 그의 아들 이재면을 가마에 태워서 경복궁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를 일본 수비대와 낭인 50여 명이 따라갔어요. 새벽 5시쯤이었어요. 광화문 앞이었습니다. 그때 거기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이름은 홍계훈, 훈련대 연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홍계훈은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요. 13년 전 1882년 이모군란 때 성난 군인들이 왕비를 찾아 궁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왕비를 직접 업고 궁궐 밖으로 빼돌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왕비의 목숨을 한 번 살린 군인입니다. 그 홍계훈이 이번엔 광화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일본군에게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여기는 조선의 궁궐이다. 일본군은 대답 대신 총을 쐈어요. 집중 사격이었습니다. 홍계군은 광화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왕비를 13년 전에 살린 사람이 왕비를 두 번째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홍계훈과 함께 죽은 사람이 더 있었어요. 궁궐을 지키던 조선 시위대 병사들 8명에서 10명 정도예요. 화승총이었어요. 구식총이요. 일본군은 새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안 됐어요. 기록에 제대로 이름이 남은 사람은 홍계훈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시위대 병사 몇 명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누가 누구의 아버지였는지 아들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광화문이 열렸어요. 일본군과 낭인들이 그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광화문에서 경복궁 가장 안쪽 건청궁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예요. 그 10분 동안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한양 서쪽 광화문 앞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총소리와 말발굽 소리였겠죠? 그런데 문 밖으로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새벽에 들리는 총소리는 곧 누군가의 죽음이었거든요. 나가는 순간 자기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귀만 열어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이 뚫린 그 순간 곤령 앞 안에서는 이미 왕비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궁녀의 옷으로요. 건청궁이라는 곳은요, 경복궁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작은 별궁이에요. 지금 경복궁에 가보면 가장 안쪽, 가장 조용한 구석에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공식 행사 말고 편히 쉴 때 지내던 집이었어요. 그 건청궁 안에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곤영합은 왕, 그러니까 고종의 침전이에요. 오코르는 왕비의 침전이고요. 일본 낭인들이 광화문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고종은 급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왕비를 오코르에서 자기 침전인 곤영합으로 옮기게 합니다. 설마 왕의 방까지는 못 쳐들어오겠지. 왕이 있는 방은 감히 못 침범하겠지. 그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왕비의 정식 한복을 벗기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히게 했습니다. 곤영합 안에는 이미 궁녀 몇 명이 같은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에 왕비를 같은 모습으로 앉혔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되도록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건 한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를 궁녀처럼 변장시켜서 숨겨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왕비를 자기 나라, 자기 궁궐, 자기 방에서 자기 옷을 입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곤영합 문이 쾅쾅 두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경직. 궁 내부 대신이었어요. 외척이 아니라 순수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왕실 측근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경직은 양팔을 크게 벌려서 방문을 막았어요. 자기 몸으로 문을 가로막은 겁니다. 낭인 한 명이 권총을 꺼내서 쏴버렸어요. 이경직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낭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칼을 빼서 그의 양팔을 잘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경직은 그 상태로 양팔을 잃은 채로 쪽마루까지 기어갔다고 해요. 왕비가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면서요.
거기서 숨을 거뒀습니다. 양팔이 잘린 관료 한 사람의 마지막 자세가 왕비 쪽을 향했던 거예요. 이경직이 쓰러진 뒤 낭인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왕비 얼굴을 몰랐습니다. 당시 조선 왕비는 외부인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일본 공사관 사람들도 서양 외교관들도 왕비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관료들도 왕비를 마주할 일은 드물었어요. 그래서 낭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여자 여럿을 봐도 누가 왕비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방 안의 여자들을 차례로 다 베었어요. 궁녀 여럿과 왕비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시신들 앞에 가서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어요. 낭인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그중 한 시신을 보고 왕비임을 알아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비임을 확인하고 나서도 칼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신에 여러 차례 칼을 가했다고 사바틴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방에서 죽은 여자는 왕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왕비 옆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궁녀 여럿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녀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나이도 고향도 누구의 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오코루의 궁녀들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명성황후라는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방에서 함께 죽은 여자들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가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딸이 궁궐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딸이 그 새벽에 죽었다는 걸 며칠 뒤에야 소문으로 건너 들었을 겁니다.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을 거예요. 곤영합의 3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방에서 여자 여럿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일이 끝나자 낭인들은 시신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궁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낭인들이 왕비의 시신을 곤영합 밖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경복궁 뒷산, 녹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건천궁 바로 뒤에 있는 작은 숲이에요. 지금도 경복궁 가장 북쪽에 가면 그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숲 안쪽에서 그들은 장작을 쌓기 시작했어요. 미리 준비한 장작이었습니다. 그 위에 왕비의 시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부었어요. 여기서 잠깐, 석유예요. 장작만 태워서는 사람 몸을 완전히 재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석유를 부으면 화력이 올라가서 빨리 타요. 즉, 석유를 미리 챙겨왔다는 건 애초에 시신을 완전히 태울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시신 처리까지 사전에 준비된 작전이었던 겁니다. 불이 붙었어요. 경복궁 깃산에서 조선 왕비의 시신이 타올랐었습니다. 그때는 동이 트기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새벽 6시에서 7시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시신 소각 작업을 일본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구연수라는 조선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친일파 송병준의 사위가 되는 인물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구연수가 낭인들을 도와서 시신 소각을 함께 했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을 살해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시신을 태우는 걸 같이 도와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새벽 거기 있었어요. 시신은 다 탔습니다. 완전히요. 뼈 조각 몇 개와 재만 남았어요. 낭인들은 그 남은 것들을 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향원정, 경복궁 안쪽에 있는 작은 연못 근처에 묻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그 자리를 다시 찾아냈을 때는 뼈 조각 몇 개만 수습할 수 있었어요. 왕비의 장례는 그 뼈 조각과 재로 치렀습니다. 조선 왕비의 국장이 재로 치러진 거예요. 그 아침 경복궁 주변 동네 사람들은 궁궐 쪽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봤을 거예요. 북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요. 그런데 그 연기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궁궐에서 불이 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국모의 시신이 타는 연기라는 건 며칠이 지나서야 소문으로 알았을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왕비의 시신이 장작불에 태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조선은 왕족의 장례를 엄격한 예법으로 치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예법도 존엄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조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 경복궁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서양인이었어요. 이름은 아파나시 세레딘 사바틴, 러시아 제국 출신 건축 기사였습니다. 조선 정부가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궁궐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있던 날 건청궁 근처에서 일하다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담을 넘어 뛰어들어올 때 그는 거기 있었어요. 저 멀리서가 아니라 궁궐 안쪽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이경직이 쓰러지는 장면, 낭인들이 곤영 앞 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녹산에서 시신이 타는 장면까지 사바티는 상당 부분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는 살아서 경복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러시아 공사 베베르에게 보고했어요. 그 새벽 경복궁 안에 있던 서양인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윌리엄 다이, 미국인 퇴역 장군이었어요. 조선 왕실 군사교관으로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복궁 시위대 일부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도 사태를 안에서 지켜봤고 미국 공사관을 통해 증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사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일 내각이 사바틴을 조용히 찾아왔어요. 조선 정부의 내무부 고문직을 제안했습니다. 높은 자리였어요. 월급도 꽤 괜찮았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본 걸 입 밖에 내지 말라. 사바틴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걸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의 증언이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 서양 각국으로 퍼졌습니다. 1895년 10월 말 11월 초 영국신문, 프랑스신문, 미국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일본인들이 한국 왕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세계에 나갔습니다. 일본은 처음에 반박했어요. 조선인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느냐. 그 한 문장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대답했어요. 조선인이 아니라 서양인이 본 것이다. 사바틴과 다이, 두 서양인의 증언이 일본의 은폐서사를 깨트린 거예요. 사바틴이 그때 입을 다물었다면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기록됐을 겁니다. 한성신보가 맨 처음 뿌린 그 서사, 대원군이 왕비와 싸움이 있어서 궁궐에 들어갔다는 그 서사 그대로 조선 왕실 내부의 쿠데타로 역사에 남았을 거예요. 러시아 사람 한 명이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주도한 48명의 범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더 믿기 힘듭니다. 국제 여론이 커지자 일본은 일단 대응하는 모양을 갖췄어요. 미우라 고로공사를 해임하고 일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자 48명을 체포해서 히로시마 교도소에 수감했어요. 재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건 1896년 1월이었어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판결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연소 석방,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예요. 48명 전원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중 몇 명은 풀려난 뒤에 일본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한성신보 사장이었던 아다치 겐조. 이 사람은 나중에 일본 내무대신까지 됐습니다. 내무대신이면 지금으로 치면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자리예요. 왕비 살해에 가담한 사람이 다른 나라 장관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을 살해했는데 자기 나라 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고 그중 한 명은 그 나라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일이 1896년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조선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일본의 압박 아래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건 사흘 뒤인 10월 10일, 고종은 조서에 서명합니다. 왕비를 폐서인한다는 조서였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 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비 민씨가 덕을 잃었기에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자기 아내가 외국 군대에 살해당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이자 왕인 고종이 그녀를 서인, 그러니까 평민으로 강등하는 문서에 서명한 거예요. 일본이 시킨 대로요. 그만큼 고종은 그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안에 고종이 있었지만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쥐고 있었어요. 왕이 있는 궁궐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1896년 2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고종은 세자 순종과 함께 조용히 경복궁을 빠져나왔어요. 평범한 가마를 타고 북료로 변장해서요.
그들이 향한 곳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아관 파천이에요.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 궁궐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관 안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경복궁이 더 이상 왕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왕비가 죽은 그 궁궐에 왕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1897년이 돼서야 고종은 돌아왔어요.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수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죽은 아내에게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성황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름이에요. 죽은 지 2년 만에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곤영합에서 왕비와 함께 죽은 궁녀들은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딸이었는지,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 어느 고향 출신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에는 그저 오코루의 궁녀들이라고만 적혔어요. 경복궁 녹산에서 왕비와 함께 태워졌는지 따로 처리됐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저 같은 방, 같은 옷, 그 이유 하나로 그 새벽에 함께 사라진 여자들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에서 가장 어두운 새벽은 외적이 한양에 들어온 새벽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국이 궁궐 안쪽, 왕의 침전까지 들어와서 왕비와 이름 없는 여자 여럿을 같은 방에서 죽이고 그 시신을 뒷산에서 태운 그 새벽이 가장 어두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또 한 번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